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석 달 만에 장중 1.5%를 재돌파했습니다. 미국의 8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1.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30일에 인프라 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페드가 테이퍼링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가 9개월 앞당겨 9월 말에 은퇴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 공개 접종을 하면서 국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3개월 후에 9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와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5%를 석 달 만에 재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0.5%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박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21% 오른 반면에 S&P 500 지수는 0.28%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2% 내렸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5%대를 상회하며 기술주들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테이퍼링에 착수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 속에 은행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유가의 오름세 속에 정유주들도 상승하며 다우는 선전했지만 미래 이익의 가치가 떨어지는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오늘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상원이 오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두 원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대형 기술주에서 가치주와 경기 순환주로의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2% 오른 75달러 선에 마감하며 3년 내 최고치로 상승했고 브렌트유는 79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헬스케어주와 부동산주 그리고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이날 석유 관련주들이 국제유가의 강세 속에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고 악천후로 인한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연말 브렌트유 전망치를 배럴당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7% 넘게 올랐고 엑슨모빌은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은행주들도 이날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은 2%대 그리고 시티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장에서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경우 클라우드 시장에서 수수료를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수수료를 매출의 20%에서 3%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가는 0.8%대 내렸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경우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의 인건비 상승이 순이익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아마존은 9월 초에 12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고용했고 최저임금을 18달러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인건비가 4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를 4,1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 아마존의 주가는 0.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주요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따르기 위해 이번 주 일부 중국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1%대 떨어졌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둘러싼 논란 속에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의 개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공급망 이슈를 고려해 올해와 내년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와 GM에 대해서는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산업 리더로서 성장에 좋은 위치를 갖추고 있다며 테슬라의 목표가를 $875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베타 형식으로 공개한 가운데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GM에 대해서도 자동차 생산과 매출 회복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일 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의 기회도 기대할 수 있다며 목표가를 $59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GM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로즈타운에 대해서는 매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5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백신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인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화이자는 0.8%대 그리고 모더나는 5% 가까이 내렸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며 백신 접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의 총선에서 당초 시장의 예상대로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19%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17%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전장과 별다른 변동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1,752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 금리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페드가 테이퍼링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과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7일 에반스 총재가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르면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테이퍼링이 11월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9월과 10월 사이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야 된다면서 위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테이퍼링과 달리 금리 인상 시점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반스는 금리 인상 시점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수치라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제공됐을 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과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준위원들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저점인 1.3%에서 계속 상승해 오늘은 장중 1.5%대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베런스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1.6%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국채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특히 경기 순환주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면서 이 기업들이야말로 국채금리 상승 시기에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와 같이 국채금리의 지나친 상승세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식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된다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은 총재들과 관련된 소식이 여러 가지 전해진 바 있었죠.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미국의 메파 페드 인사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주식 거래 연루에 후폭풍이 일면서 2명 다 조기 퇴임하겠다라고 밝힌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불법화하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번에는 중국의 계정을 차단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세계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이 올해 말까지 모든 중국인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27일 성명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신규 개설을 즉각 중단하고 올해 말까지는 본토 계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인데요. 후오비 글로벌은 현재 싱가포르와 한국, 미국 등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다른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역시 중국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신규 계좌 등록을 차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낸스와 후오비 글로벌 모두 위완화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통화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불법화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자국 내의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금지했으며 최근엔 가상화폐 채굴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은 해외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자국민에게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의 공동 창업자 두 주는 성명에서 중국인 계좌의 폐쇄 조치가 단기적으로 회사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다만 글로벌 거래의 약 70%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중국 홍콩 등지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는 최근 역외 조세 피난처인 바하마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가 홍콩에 확대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규제 소식이 들려온 지난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한 후 손실을 차츰 만회해 현재 43,000달러 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관련한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상장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페이팔과 스퀘어, 로빈후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관련주들 모두 다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무리됐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그동안 말도 많고 타협도 많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7일 페이스북이 최근 성명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인스타그램 키즈 출시가 여전히 좋은 결정이라고 믿지만 대중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개발을 당분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미국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개발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인스타그램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특집 기사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실시한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10대들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직접 나서서 페이스북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난 22일에는 페이스북의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크 슈레퍼가 최근 인스타그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임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 중단 소식이 나오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일제히 내비쳤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민단체인 페어플레이 측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페어플레이 측은 우리는 여기서 캠페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이 영구적으로 개발을 중단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어린이들을 위한 인스타그램이 현재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인스타그램 키즈를 통해 오히려 관리 감독 기능을 높이려고 했다면서 이번에 내린 결정은 상당히 아쉽지만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틱톡 사용자가 10억 명에 도달했다. 사실 저는 틱톡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의 Z세대들한테는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틱톡 사용자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현지 시간 27일 총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댄스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틱톡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5,5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가 올 여름 7억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1억 명 이상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의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중국의 미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틱톡을 제재 목록에서 빼기는 했지만 이 회사가 미국 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증시 IPO 또한 무기한 연기가 돼 틱톡은 현재 비상장 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틱톡은 미국 사업 매각을 추진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한 상황 속에서도 틱톡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CNBC에 따르면 두 당국의 연이은 규제 이외에 동영상 SNS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점도 회사에게는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또한 틱톡처럼 짧은 영상을 제작해 올릴 수 있는 쇼츠를 선보였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릴스를 내놨습니다. 스냅 또한 스포트라이트로 불리는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페이스북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총 35억 1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틱톡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어서 틱톡의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30일에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ETF 4종이 상장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권 ETF가 이미 작년에 상장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을 포함한 미국의 친환경 ETF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ETF입니다. 바로 크레인시어즈 글로벌 탄소 ETF인데요. 티커는 KRBN입니다. 탄소 배출권 자체에 투자를 하는 ETF는 이 ETF가 유일한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먼저 탄소 배출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각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보관 비용이 다른 원자재 선물 가격보다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원자재 선물 가격보다 만기 시 재판매하는 롤오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또 낮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좋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투자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는 세계의 탄소 배출권 선물로 구성이 된 HIS 마켓 글로벌 카본 인덱스를 기초 자산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CICC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79%입니다. 네, KRBN은 오늘장 42.44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7%, 연초 대비 72%, 1년간은 108%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ETF입니다. 바로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로 티커는 GRID입니다. 그리드라고도 할 텐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저장 기능 강화, 새로운 전력 시장, 전기차 운행 인프라 등에 힘쓰는 분야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전기 요금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ETF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9년 11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수수료는 0.7%입니다.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산업재에 55%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위 구성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스마트시티 구축 기업인 존슨 컨트롤즈의 8%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죠. 액티브입니다. 또 전력 자동화 기술 기업인 ABB, 전력 관리 회사 이튼의 7%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ETF는 오늘장 96.23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3%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 18%, 1년간 58%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ETF입니다. 인베스코 워터스 리소스스 ETF입니다. 티커는 PHO입니다. 실제로 TSMC는 공업 용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죠. 물은 반도체 산업에도 꼭 필요한 자원이고 물 부족 현상은 농산물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인데요. PHO는 물 관련 ETF로 물 정화 관련 기기를 생산하거나 폐수 시설을 관리하는 등 물 관련 미국 상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 ETF 중 가장 큰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5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수수료는 0.6%입니다. 구성 섹터를 보면 54%로 산업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성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물 전문 기업인 워터스, 수질 계측 기술 회사인 다나허, 수도 시설 기술 회사인 로포테크놀로지가 모두 8%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자원 공급 회사인 아메리칸 워터스와 수질 정화 서비스 회사인 이콜랩이 7%대로 뒤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PHO는 오늘장 56.71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1.7%, 연초 대비 22%, 1년간 46%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탄소 배출권 ETF부터 전력망 그리고 수자원 ETF까지 미국의 친환경 ETF들을 살펴봤는데요. ESG 트렌드와 함께 어떤 친환경 정책들이 실시되는지 함께 보시는 것이 신중한 ETF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였습니다.